안녕하세요. FM 91.9 MHz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김양숙입니다. 김양숙의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31회는 동요 친구들이 들려주는 아리랑으로 열어봅니다. 오늘은 백시종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백시종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백시종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1944년 4월 남면 평산리 1548번지에서 출생하셨고요. 남면 항촌이 외갓집이며 남면 사촌이 처갓집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베트남 참전 비둘기 부대 첫 전사자인 사촌형 박창주 씨와 소몰이 하던 기억이 가뭇하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6살 그 무렵에 그 우리 사촌 형이 그 당시는 집집마다 그 소를 다 길렀습니다. 기계화가 안 돼서 소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소를 평소에 일이 없을 때는 소 먹이를 산으로 데려가서 소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소가 한 번 모이면 한 30마리 이렇게 모이니까 그러면 그 소 주인들이 이제 아이들이 따라 붙였는데 거기에서 우리 사촌 형이 제일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끼리 오면은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훔쳐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는데 항상 형이 대장이니까 제가 제일 좋은 거 아이들 못 먹게 하고 저를 줘서 늘 먹고 씨름을 시켜도 내가 지면은 아이들을 잿더리하고 씨름을 시키면 제가 지면 난리를 치니까 아이들이 너한테 져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 기억이 좀 오래오래 남습니다. 백시종 작가님께서는요. 문예바다 발행인 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 회장,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맑은물 사랑실천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67년 동아일보, 대한일보, 신춘문예로 데뷔하셨고요. 현대문학 추천 완료, 김동리 선이었습니다. 한국소설문학상 오영수 문학상, 최만식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유주현 문학상, 중앙대학 문학상, 노군리 문학상 등 다수 수상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황순원 문학상, 양평문인상을 수상하셨고 김동리 문학상, 세종문화상, 예술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이병주 국제문학상 대상, 둔촌 2집 문학상, 김만중 문학상 공로 특별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백시종 작가님의 저서는 2007년 창작집 주홍빛 갈매기, 2008년 장편소설 물, 2009년 창작집 그 여름의 풍향계, 2010년 창작집으로서 서랍 속의 반란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장편소설 풀밭 위의 식사, 2012년 장편소설 강치, 2013년 창작집 돼지 감자꽃, 2014년 장편소설 수목원 가는 길, 2015년에는 장편소설 팽이 있습니다. 2016년 장편소설로 오음하르 음악회, 2017년 장편소설 물 위의 나무, 2018년 장편소설 호 아저씨를 기다리며가 있습니다. 2019년 장편소설 누란의 미녀,
2020년 장편소설 여수의 눈물, 2021년 장편소설로서 황무지에서, 2022년 장편소설 삼봉이 순자 연대기, 2023년 연작 장편소설 쑥떡 등이 있습니다. 네, 우리 백시종 작가님의 장편소설 쑥떡 110쪽에 나오는 수완이강 함께 들어보실게요. 네, 백시종 작가님은 2024년 11월 2일 김만중 문학상 공로 특별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네. 수상 소감 한번 아, 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워낙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소설을 써가지고 그 소설에 대한에서 주는 상 이런 상은 덜어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작품 관계없이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해서 공로로 받은 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유배문학상이라는 게 워낙 의미가 있는 상인데다가 또 제가 글만 쓴 게 아니고 글에 대해서 우리 문학을 좀 넓혀가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데 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이런 상을 줬다는 거는 저는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저는 참 버겁한 상을 받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꼭 말씀을 꼭 드리고 가고 싶은데 사실 유배문학상을 만드시고 유배문학관을 만들었던 분이 이제 우리 정현태 전 군수님이시죠. 그렇죠. 예, 그분이 사실은 남해에다가 지금 서울에서나 모든 문단에서는 남해를 문학의 섬으로 압니다. 네. 섬인데 문학으로 된 섬이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걸 투자해 주셔서 지금까지 유배 문학상 김만중 문학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문인들이 갈고 닦고 있고 저 상을 나도 한번 받아야지. 그래서 좋은 작품 쓰려고 노력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강 작가도 노벨 문학상 받기 전에 우리 김만중 문학상을 수상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준 정현태 군수가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문학에 그렇게 투자한 데가 남해가 유일합니다. 또 유배 문학관을 그렇게 규모 있게 이게 크게 잘 지어서 그게 전통으로 내려가서 사실 우리 역사에서 유배지라는 거는 우리 남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전국에 남쪽에는 그런 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남해가 먼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걸로 끝내지 않고 문학의 어떤 우수성이랄까 문학의 발전 또 문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모든 영향들을 구상하셔가지고 문학상을 만들어서 꾸준히 모든 문학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 당시 초대에는 상금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5천만 원 큰 상이었어요. 그러셨죠. 예, 5천만 원 큰 상이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정현태 전 군수님께서는 월간 문학 시인으로 예, 등단하시기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아주 시집도 내셨는데 아주 시집이 역시 이분이 문학에 대한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이 풍부해 가지고 시의 영역에서도 어떤 서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자기가 하시고 싶어 하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할까? 그래서 시집도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책도 많이 팔렸어요. 바다의 노래라는 예, 바다의 노래. 시집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특별한 개성이 있는 시집이었어요. 네. 예.
네, 2022년 남해 유배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님께서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는데요. 소설가로서 우리 작가님께서 한국 문학에 시사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지요? 네, 정말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벌써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문학으로 우리 한글로 쓴 글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강 작가가 이 상을 받았다는데 더 큰 의미는 사실 저희가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된다면 그 윗세대, 그러니까 황석영이라든가 뭐 고은 씨라든가 그밖에 많은 작가들이 후보가 될 만한 작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층으로 젊은 분이 받으셨어요. 또 한강이가 추구하는 작품은 또 다른 각별한 그 작품의 그 심오한 그 부분이 많은데 한간에서는 뭐 5.18을 너무 비판해 말하자면 그런 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단편적인 의견이고 그런 의견도 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젊은 세대 앞으로 우리가 더 우리 문학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 늙은 사람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 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더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한국 문학에 앞으로 그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노벨 문학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신인들이 더 나올 수 있어서 더 말하자면 의미가 있고 더 우리한테 문학사적으로 참 자랑스럽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일본의 그 하루키라든가 또 중국의 또 그 작가 이름을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만 그런 분들이 받을 거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특히 하루키 같은 사람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수년 동안 그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일본 정부가 나서까지 했지만은 우리 한강이의 작품하고 비교해서 하루키를 노리고 우리가 이 작품을 받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꼭 아시아 작가 여성이 먼저 받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한강에 썼던 이 작품이 그 세계적인 그 언어로 다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문학이 인정됐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걸 떠나서 국가적으로나 우리 문단으로나 경사 중의 경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네, 백시성 작가님. 네. 한강 작가에 대한 개인적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그 뭐 한글로 글 쓰는 작가라면 우리 문단에 같이 소속한 사람이니까 대충 다 알지요. 그런데 한강 작가는 이제 제 세대에서 그 아버지 한승원이 저한테 좀 한 3년 선배쯤 돼요. 네. 그래서 아주 가깝게 지냈고 그래서 그 한강에 대한 사랑이라 그러죠. 그렇게 관심이랄까 이런 것도 각별합니다만은 한강 작가가 그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첫 번에 한국 소설 문학 상이라는 걸 받은 거를 그 아기부처란 작품으로 받았는데 그걸 늘 쓰더라고요. 그걸 안 버리고. 근데 사실은 제가 정을병 선생이 한국 소설가 협회 이사장 할 때 제가 그 실무 업무를 맡아 상임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상금을 많이 올리고 이게 우리끼리 나누는 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 문단에서 골라서 상을 주자. 그래서 그 1번이었습니다. 1회입니다. 그게. 와. 예. 그래서 한강 작가가 받았는데 그때는 뭐 이제 데뷔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 아기부처란 작품이 참 뛰어나게 잘 썼어요. 단편인데. 그래서 그 시상식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 또 그 어머니 쪽에 그 이모들까지 와서 좋아하는 그 한강의 그 모습이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그래서 그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 그런 상을 받음으로 해서 한강이가 더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서 오늘의 좀 채식주의자 같은 작품을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정을병 문학 건립비에 대하여 예. 하실 이야기가 예, 있으시지요? 예, 아주 많습니다. 정을병 그 선배 작가님하고는 제가 거의 한 지금 50년 말하자면 세월이 그분하고 그 관련이 있는데, 이분이 제가 대학 졸업하고 어렵게 있을 때 그분은 남해 사람이라 그러면 하여튼 뭐 어떤 일이 있으더라도 그분이 어렵다 그러면 꼭 자기 힘인 데까지 끌어서 직장도 알선해주고 뭐 여러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저도 그런 혜택을 받은 분인데, 이 어른은 그 당시 1960년대 초반 우리 문단에 정을병의 선풍적인 또 그리고 혁명적인 그런 작품을 써서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 문학이 한 사회를 움직이는 기능을 있다는 것을 증명했었던 분입니다. 가령 유이촌이라든가 그런 개새끼들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그 어떤 행정적으로 뭘 바꾸게 만들고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까지 했습니다. 네. 어떤 일종의 고발 문학 같은 걸 했는데 참여 문학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정을병은 아주 그 우리 문단의 길이나처럼 새로운 바람을 불고 온 작가였는데, 이분이 남해라는 그 자기 고향에 대한 그 깊은 관심, 그리고 그 고향에 대한 자기의 그 할까요? 그런 데서 굉장히 그분은 투철하게 행동을 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을 실천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분이 그 자연에 대한 그 감각이 뛰어난 분인데 난을 좋아하셨어요. 자연난. 네. 그런 난을 전국 난 애호협회 회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좋은 난들을 집에서 기를 게 아니라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자. 네. 그럴 때 많은 그 난을 수집을 해가지고 전부 남해 섬에 와서 갖다가 심었습니다.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죠. 그리고 남해에 키워야 자연난이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최치환이라는 그 어른이 남해 국회의원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경향신문 사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한 찾아가서 늘 남해에 대해서 남해 문화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자기 개인 부탁은 하지 않고 그 남해 발전을 위한 남해 문화를 좀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하셨고, 네. 최치환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그리고 문신수 선생이라고 남해를 지키고 있던 그 어른과도 늘 가까이 지내서 저하고도 늘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그랬던 그런 추억이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남해하고 뭔가 좀 서로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악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미 다 풀어졌고 이제 벌써 그 일이 3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기가 돌아가실 때도 자기가 돌아갔다는 얘기를 아무한테 안 전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조용하게 가족끼리 장례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마지막 날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문인들이 그 마지막 날 가서 문상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된 문학상도 만들지 말아달라,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런데 유언을 하나 남긴 거는 자기가 앵강바다를 바라보는 그 언덕에 가서 네. 그 자기 고향을 유행가를 부르면서 자기 문학의 꿈을 키우고 자기 인생을 어떤 반추했던 그런 장소에 그래도 내가 여기 살았다, 여기 출신이다 하는 거를 기념하는 작은 돌비라도 한 세워달라, 네. 그런 부탁을 유언으로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남해에 그분이 계셨던 데다가 그 문학별을 세우고 싶은데, 그거는 꼭 정을병 선생을 위해서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남해 유배문학관도 만들어 놓고 이게 남해 문학섬인데 여기 출신이 이런 분도 있었다. 이렇게 그 한때 우리 문학을 그 종횡무진으로 그 문학을 크게 알렸고 문학의 힘으로 어떤 걸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혁명화 같은 그런 그 당시 젊은 작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분을 이제 남해도 이제 안아줘야 되겠다. 이분을 이제 그런 따뜻하게 그분을 이렇게 모시는 쪽으로 우리 후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꼭 그 비를 만들어서 정을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남의 분이었다. 남이 이렇게 사랑했다 하는 거를 좀 길이길이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일을 들고 나서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협찬을 해 주셨어요. 네. 거의 문학비를 세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조금씩 걷었는데 네. 거의 한 1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이 한 70명, 네. 남해 계신 분들이 한 60명, 뭐 이렇게 기타 또 다른 분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큰 그렇게 모금된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정을병이라는 분이 그동안에 쌓았던 어떤 그런 영향이랄까요? 네. 네. 그분의 업적이랄까 이런 게 이제 좀 인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제 널리 양해하시고 용서하셔서 그분이 남의 사람이었다는 걸 꼭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거를 그분의 한도 좀 풀어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사업이 흐르는 강물처럼 네. 잘 성공적으로 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의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시고 네. 고향 사랑에 네. 대한 예. 그 느낌과 생각이 스며듭니다. 우리 남의 문학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예. 사실 그 남해가 작은 데인데 크기로 보자면 전국에서 보자면 그렇게 규모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남해 출신 그 문인들이 참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지금도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문학 공부를 하신 그 젊은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름을 좀 적어 왔었는데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젊은 작가가 굉장히 좋은 작품을 쓴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도 한번 찾아서 읽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네. 그런 후진들이 남해 출신이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 저가 남해 문학 발전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글을 써서 우리 사회를 정화하고 우리 문학 발전을 일으키는 그런 걸로도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유배문학관하고 관련지어서 남해 현대문학관을 하나 좀 지어졌으면 그래서 김만중이 와서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었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네. 이러이러한 작가들이 여기서 살다 갔고 네. 앞으로 이런 작가들 쓸 수 있고 쓰겠다 하는 것들이 약속될 수 있는 그런 장소. 많은 분들이 좀 그거를 인식하고 봐서 지금 문학이라는 게 전부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되니까 이번에 그 한강이 노벨문학상 받음으로 해서 종이책이 굉장히 좀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너무 안 팔려서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런 전통이 좀 살아나서 문학이 살리기 위해서는 문학이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라도 현대문학관을 하나 꼭 좀 건립이 돼가지고 김만중 문학과 현대문학이 연결될 수 있는 그 뒤로도 그 다음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그 신진들의 그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번 됐으면 싶습니다. 네. 현대 문학관에 대한 네. 네, 간절한 바람 잘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 우리 백시종 작가님의 예.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계획이라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작품을 계속 쓰는 것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신간이 나옵니다. 수평선 너머라는 작품인데 장편 소설입니다. 역시 이제 그 남해 안에 배경으로 해서 우리 그 근대사 대한민국의 근대사 얘기를 썼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매년 제가 꼭 작품을 한 편씩 완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뭐 저한테 준 사명인 것 같고 제가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계속해서 지금 한 20 몇 년을 매년 한 권씩 써 왔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뭐 그 가족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다 보니까 직장을 오래다 보니까 글을 많이 못 썼어요. 근데 이제 다 지났고 이제 제가 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을 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앞으로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앞으로 제 생각에는 내 머릿속에 쓰려고 했던 그런 작품의 소재는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20권은 더 써야 된다고 하면 20년 더 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저로서는 어떻게든지 작품을 더 많이 써서 남기고 가는 게 제 소망이고 제 꿈입니다. 네, 아주 잘 되실 것 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배우면서 예.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양숙의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오늘은 백시정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백시정 작가님의 장편 소설 황무지 20쪽에 나오는 짧은 시로 인사를 드릴게요.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 백시정. 사랑한다는 건 평생 그녀를 등에 업고 가는 것입니다. 등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그녀를 내려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